붉은 차는 고왔지만 그 방의 공기는 결혼을 앞둔 집처럼 들뜨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낮게 지나가고 멀리서 말발굽 같은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딸의 머리카락을 빗겨주고 있었고 손끝은 조심스러웠지만 자꾸만 멈췄습니다. 딸은 아직 어른의 표정을 배운 적이 없는 얼굴로 가만히 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문밖 소리에 귀를 세우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 집에서 준비하던 혼례는 우리가 아는 축복의 장면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 결혼은 사랑의 시작이라기보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선택에 가까웠고 딸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부모의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겁니다. 고려 후기의 어떤 부모들에게 딸의 혼인은 기쁜 날이기 전에 불안의 계산이었습니다. 언제 사신이 올지 몰랐고 언제 관청에서 이름을 물을지 몰랐으며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의 딸이 먼 나라로 보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공녀라는 말은 단순한 역사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집에는 문 밖에 발소리였고 어떤 부모에게는 잠 못 드는 밤이었으며 어떤 딸에게는 자기 삶이 스스로 정해지지 않는 운명이었습니다. 공녀란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의 원나라와 명나라의 요구로 국내에서 선발되어 보내진 부녀와 처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은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안에는 한 집안의 문이 열리고 이름이 적히고 길을 떠나는 시간이 들어있었습니다. 고려의 공녀 문제는 특히 원간섭기라는 거대한 흐름 안에서 커졌습니다. 몽골과의 전쟁이 끝난 뒤 고려는 완전한 평온을 되찾지 못했고 나라는 남아 있었지만 고려 조정 위에는 원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왕실의 혼인도 바뀌었고 정치의 방향도 흔들렸으며 외교의 요구는 궁궐을 넘어 민가의 삶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 요구 중 하나가 여성을 보내라는 요구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정의 문서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서는 종이 위에만 머물지 않았고 그 종이는 관청으로 내려갔으며 관청의 명령은 마을로 내려가 끝내 한 집의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딸이 있는 집은 그 소문만으로도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신이 왔다는 말이 돌면 사람들은 먼저 나라의 일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집 딸의 이름이 적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먼저 했을 겁니다. 어느 집에서는 딸을 안쪽 방에 숨겼을 것이고 어느 집에서는 이미 혼인했다고 둘러댔을 것이며 어느 집에서는 대문을 걸어 잠근 채 숨소리조차 낮췄을지 모릅니다. 기록에는 고려 사람들이 딸을 숨기고 이웃에게도 보이지 않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그리고 일찍 혼인시키는 풍습이 생겼다는 설명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혼을 단순한 옛 풍습으로만 보지 않는 겁니다. 혼인 풍속에는 원래부터 지역과 계층과 시대에 따른 여러 모습이 있었고 고려 사회에는 혼인 뒤 남자가 처가에 머무는 풍속 같은 기존의 관습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원의 지속적인 공여 요구가 고려 사회의 조혼 풍습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는 점은 여러 기록에서 확인됩니다. 즉, 이 이야기는 옛날 사람들은 일찍 결혼했다는 말로 끝낼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서둘렀는지를 봐야 합니다. 부모가 딸을 빨리 시집 보내려 했던 이유가 단순히 관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좋은 집안의 처녀들이 먼저 관에 보고되어야 하고 나라 안에 금운령이 내려지고 공녀를 선발과 관련해 결혼도감 같은 기구를 설치했고 과부와 처녀를 조사하는 별도의 장치도 두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행정기관처럼 보이지만 딸을 둔 집안에는 전혀 다르게 들렸을 겁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이름을 찾는 손이었고 집안 깊숙이 숨긴 불안을 들춰내는 눈이었습니다. 부모는 생각했을 겁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은 언제든 눈에 띌 수 있다. 이름이 장부에 오르기 전에 혼인을 시켜야 한다. 그래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생각이 옳았는지 모든 집에 효과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을 할 만큼 당시의 불안이 컸다는 점입니다. 기록에는 동녀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수백 집을 뒤졌다는 내용도 전합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집의 대문이 열리고 수백 집의 안방이 긴장하고 수백 집의 부모가 자기 딸의 이름을 감추려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순간 한 아이의 이름은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의 숨소리가 되는 겁니다. 딸이 없는 집은 안도했을지 모르고 딸이 있는 집은 밤새 잠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는 그 밤이 지나기 전에 혼담을 서둘렀을 겁니다. 결혼은 축복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어떤 혼인은 피난이었습니다. 딸을 보내는 날 집안은 웃음보다 침묵에 가까웠을 겁니다. 어린 아이의 머리에 혼례 장식을 올리면서도 부모는 기쁘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결혼이 딸을 지켜줄까? 아니면 딸에게 또 다른 무거운 삶을 안겨주는 것일까? 그 질문엔 누구도 확실히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두려움이 선택을 앞당긴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려 부모를 쉽게 비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딸을 가볍게 여겨서 서둘렀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딸을 잃을까 두려워서 서둘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이 때로는 아이의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아픈 지점입니다. 그런데 조언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인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혼인이라는 제도는 딸을 보호하는 방패처럼 사용되었지만 동시에 아이에게 너무 이른 역할을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자기 삶을 충분히 이해하기도 전에 누군가는 아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어린 사위를 맞았고 어떤 가족은 혼인 뒤에도 아이들이 여전히 어른들의 결정 안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조언은 피난처이면서 상처였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더 복잡해집니다. 공녀로 간 여성들의 삶도 모두 하나로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여성은 낯선 땅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궁중 시녀나 낮은 지위로 살아야 했다는 설명도 전합니다. 그러나 일부 여성은 원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기도 했고 원궁정 안에서 고려풍이 유행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녀의 삶을 전부 하나의 결말로만 묶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여성이 같은 운명을 겪었다고 말하면 오히려 역사를 단순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개별 여성의 운명이 다양했다고 해서 제도의 압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낯선 세계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그 세계로 보내져야 했던 두려움까지 정당화해주지는 않습니다. 공녀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고려 사회 전체가 느낀 불안은 실제였습니다. 딸이 있는 집의 공기는 달라졌고 혼인의 시기는 흔들렸으며 부모의 판단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 불안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촛불 아래에서 붓을 든 한 지식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단순한 집안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울음이 한 가족의 울음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상처라고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곡입니다. 이곡은 고려 말에 유학자로 원의 제거에 급제했고 원 조정에서 관직 생활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원에서 고려의 동료를 자주 요구하는 현실을 보고 이를 멈춰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곡이 붓을 든 이유는 단순히 한두 집의 억울함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신이 올 때마다 마을이 숨어야 하고 딸을 낳은 집이 두려워해야 하며 혼인이 축복이 아니라 피난이 되는 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글은 공녀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곡의 글 하나가 당시 공녀 제도의 모든 면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글은 원 조정에 호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글이었고 따라서 강조와 선택이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문제의식은 분명합니다. 고려의 집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 딸을 둔 부모들이 숨고 있었다는 것, 혼인이 더 이상 온전히 가족의 기쁨으로만 남지 못했다는 것, 이곡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글로 남겼습니다. 상소 한 장이 세상을 단번에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기록은 사라질 뻔한 울음을 붙잡아둡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버텼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기대어 딸을 보내며 집안의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도를 바꿔보려 글을 올렸습니다. 같은 시대 안에서도 선택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더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모든 부모가 똑같이 행동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여성이 같은 길을 갔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공녀 요구가 고려 사회를 압박했고 그 압박이 혼인 풍속에 영향을 주었다는 큰 흐름은 분명히 보입니다. 역사는 늘 거대한 사건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집의 저녁 식탁에서 움직입니다. 딸의 이름을 부르는 부모의 목소리에서 움직입니다. 혼례의 날짜를 앞당길지 말지 고민하는 침묵 속에서 움직입니다. 고려 후기의 공녀와 좋은 풍습은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궁궐의 결정이 민가의 방으로 들어온 역사입니다. 제국의 요구가 아이의 시간을 앞당긴 역사입니다. 국가 사이의 힘의 차이가 한 가족의 선택을 바꿔놓은 역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보는 이유는 단지 과거가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사회는 누구의 시간을 먼저 빼앗는가? 고려의 부모들은 딸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아이의 삶을 빨리 어른의 자리로 밀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공료 제도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아이의 시간을 앞당기는 모습은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뒤처질까봐 너무 일찍 경쟁을 시작하게 만들고 불안해서 너무 빨리 어른의 선택을 요구하고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아이가 천천히 자랄 시간을 줄여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고려의 좋은 풍습을 오늘의 현실과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무리한 비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구조는 닮아 있습니다. 어른의 불안이 약한 사람의 삶을 먼저 바꾼다는 점입니다. 고려의 어떤 부모는 딸을 빼앗기지 않으려 혼인을 서둘렀습니다. 그 선택은 사랑이었을 수도 있고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으며 시대가 강요한 생존 방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아이의 시간은 앞당겨졌습니다. 이것이 이 아이기가 남기는 가장 긴 여운입니다. 공녀라는 단어는 역사책 속에 남았지만 그 단어 뒤에는 문을 잠그던 손이 있었습니다. 딸의 머리를 빗겨주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말발굽에 숨을 죽이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기 운명을 알기에는 너무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혼례복은 축복의 옷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입혀진 옷이었을까요? 역사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묻습니다. 불안한 시대가 사람을 몰아붙일 때 가장 먼저 시간을 빼앗기는 사람은 누구인가? 고려의 부모들은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 결혼을 서두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아이의 시간을 앞당긴 겁니다.